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말꾼 동무, 겨울 저장고, 그 겨울 들쥐의 굴에서 시작된 생존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 겨울의 냄새를 기억한다. 눈이 녹지 않은 땅에서 올라오는 얼어붙은 흙의 냄새, 그리고 집안을 가득 채운 무언가가 타들어가는 냄새. 1996년 겨울이었다. 정확히는 그해 11월 중순부터였다. 배급소 앞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된 것은 처음엔 지연된다고들 했다. 다음 주에는 나온다더라. 보름만 기다리면 된다더라. 하지만 배급소 유리창에는 어느 날부터 먼지만 쌓여갔다. 우리 마을은 평안도 산골이었다. 군 소재지에서도 2시간은 걸어야 닿는 곳. 산으로 둘러싸인 20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 전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들어오지 않았다. 저녁이면 호롱불을 켜고 아침이면 창문에 낀 서리를 손톱으로 긁어내며 나를 확인했다. 그래도 배급이 있을 땐 살 수 있었다. 월급날이면 배급소에서 옥수수 쌀을 받아오고 그걸로 죽을 쑤어 먹으면 아이들 배는 어떻게든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해 11월 배급이 완전히 끊겼다. 아내가 처음 기절한 건 12월 초였다. 부엌에 쪼그려 앉아 빈 솥뚜껑을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여보, 나는 아내를 방으로 옮겨 눕혔다. 맥박은 뛰고 있었다. 하지만 손목이 너무 가늘어서 잡은 내 손가락 사이로 거의 빠져나갈 것 같았다. 큰아이가 물을 떠왔다. 12살이었던 딸아이는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조금 쉬면 돼. 나는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남은 것들을 모두 꺼내 확인했다. 옥수수 알갱이 한 줌, 말린 무청 몇 가닥, 소금 조금. 이게 전부였다. 마루에 앉아 그것들을 바라보는데 9살 아들이 내 옆에 왔다. 아빠 배고파? 알아. 근데 왜 밥이 없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 밥이 없는지 나도 정확히 알지 못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뭐라도 구해올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요즘 들어 아이들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마을 회관으로 갔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눈이 푹 꺼져 있었고 말수가 적었다. 장마당 다녀온 사람 있소? 누군가 물었다. 어제 갔다 왔소. 옆마을 김동무가 대답했다. 거긴 어떻소? 가격이 너무 올랐소. 옥수수 한 대에 30원이요. 사람들 사이로 한숨이 흘렀다. 30원. 우리 월급이 200원인데 옥수수 한 대가 30원이라니. 그나마 물건도 별로 없소. 다들 내놓을 게 없어서 그런가 보오. 그럼 우린 어떡하라는 거요? 젊은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회관을 나와 산 쪽으로 걸었다. 12월의 산은 모든 것이 죽어 있었다. 나무에 잎이 없었고 땅은 얼어붙었고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뭔가 있을지 몰라. 산을 헤맸다. 도토리라도 남은 게 있을까? 나무 뿌리라도 캘 수 있을까? 하지만 떨어진 도토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주워갔고 땅은 너무 얼어서 삽도 들어가지 않았다. 해질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손에 든 건 얼어 죽은 작은 새 한 마리뿐이었다. 부엌에서 아내가 그걸 받아들었다. 이걸로 국이라도 끓일게요.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새 한 마리로 만든 국물을 나눠 먹었다. 건질 게 없는 맹물이었지만 아이들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천천히 떠먹었다. 며칠이 지났다. 옥수수 알갱이도 바닥났고 무청도 다 먹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찾아 나섰다. 어떤 이는 산으로, 어떤 이는 장마당으로, 어떤 이는 친척집으로. 하지만 모두 빈손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밤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다. 70이 넘은 혼자 사시던 할머니였다. 아무도 장례를 치를 힘이 없었다. 마을 청년 몇 명이 모여 산기슭에 묻어들였다. 땅이 얼어서 삽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얕게 파인 구덩이에 할머니를 눕히고 돌과 흙을 덮었다. 수고들 하셨소. 누군가 말했지만 그 말은 힘이 없었다. 우리는 그저 등을 굽히고 집으로 돌아갔다. 12월이 깊어졌다. 아내는 이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했다. 당신 미안해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말했다. 내가 몸이 약해서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무슨 소리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뼈만 남은 손이었다. 조금만 더 버텨요. 내가 꼭 뭐라도 구해올 테니.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도 알고 있었다. 무엇을 구해올 수 있을지 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12월 중순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던 길에 마을 노인 한 분을 만났다. 박영감이었다. 70이 넘은 산을 잘 아는 노인. 오늘도 헛걸음이었소? 영감이 물었다. 예,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영감은 지팡이에 기대 서서 산을 올려다보았다. 이 계절엔 사람이 먹을 게 없소. 나무도 짐승도 다 겨울을 준비해놨는데 사람만 준비가 안 됐으니. 영감의 말이 끝나지 않았다. 근데 말이오. 영감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짐승들 중에는 겨울을 대비해 음식을 모아두는 것들이 있소. 네, 들쥐 같은 것들 말이오. 나는 영감을 바라봤다. 들쥐요? 그렇소. 들쥐나 다람쥐 같은 것들은 가을 동안 열심히 알곡을 모아서 땅속 굴에 저장해 두오. 그걸로 겨울을 나는 거지. 영감의 말에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럼 그 저장소를 찾으면 찾기가 쉽지 않소. 땅속 깊이 숨겨놨으니까. 그리고 운이 좋아야 하오. 저장소가 있다 해도 이미 다른 짐승이 파먹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방법이 있기는 하오. 있긴 하지. 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젊었을 때 난 한번 찾아본 적 있어. 일제 때 식량이 모자랄 때였지. 그때도 사람들이 들쥐굴을 찾아다녔어. 어떻게 찾는 겁니까? 쥐들은 일정한 패턴이 있어. 물가에서 멀지 않고 햇볕이 잘 드는 양지 쪽, 그리고 나무뿌리나 돌밑 같은 숨기 좋은 곳. 영감은 지팡이로 땅을 가리켰다. 눈이 덜 쌓인 곳을 보시오. 그런 곳이 땅이 따뜻해서 쥐들이 드나드는 곳일 가능성이 높소. 나는 영감의 말을 하나하나 새겨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영감이 말을 이었다. 쥐들은 여러 개의 구멍을 파놓소. 입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 한 구멍을 찾았다고. 바로 파지 말고 주변을 잘 살펴보시오. 어디가 본 저장소인지 확인하고 파야 하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말이오. 영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오. 땅이 얼어서 파기도 힘들고 찾아도 거기 별로 없을 수 있소. 쥐 한 마리가 모아두는 게 기껏해야 옥수수 몇 알이니까. 그래도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래도 해봐야 합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감은 나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해봐야지.
안 하면 그냥 죽는 거니까. 영감은 그렇게 말하고 지팡이를 짚고 마을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산을 올려다봤다. 눈 덮인 산, 바람에 흔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들, 어딘가에 들쥐들이 모아둔 알곡이 있다. 땅속 깊이 겨울을 버티기 위해 작은 생명들이 준비해둔 양식. 나는 그걸 찾아야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내에게 박영감의 말을 전했다. 들쥐굴이요? 아내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네. 쥐들이 겨울에 먹을 걸 땅속에 모아둔다고 합니다.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해봐야지.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산이 위험해요. 알고 있소.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방에서 아이들의 가는 숨소리가 들렸다. 예전엔 잠결에도 뒤척이고 꿈꾸는 소리를 내던 아이들이 요즘엔 너무 조용했다.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였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들쥐의 저장소, 그게 정말 있을까? 내가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장마당에 갈 돈도 없고 산에는 더 이상 채집할 것도 없고 마을 사람들도 다들 굶주리고 있었다. 새벽이 되자 나는 일어났다. 부엌에서 도구들을 챙겼다. 작은 삽 하나, 곡괭이 하나, 자루 하나, 그리고 낡은 장갑. 아내가 부엌으로 나왔다. 벌써 가시려고요? 날이 밝아야 찾을 수 있으니까. 나는 도구들을 챙기며 말했다. 아내는 부엌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옥수수 알갱이 몇 개였다. 이걸로 미음이라도 쑤셔놨어요. 나가시기 전에 드세요. 당신이 먹어요. 나는 괜찮소. 안 돼요. 산에 가시려면 힘이 있어야죠.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결국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을 만큼의 묽은 미음을 먹었다. 거의 물이었지만 그래도 뱃속이 조금 따뜻해졌다. 다녀오겠소. 조심하세요. 문을 나서는데 큰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다. 아빠 어디가? 산에 좀 다녀올게. 오늘은 뭐 가져와? 딸아이의 눈이 희미한 기대로 빛났다. 나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가 오늘은 꼭 뭐라도 가져올게. 정말? 정말이야. 나는 그렇게 약속했다. 지킬 수 있을지 모르는 약속을. 해가 뜨기 시작했다. 겨울 해는 늦게 떠오르고 일찍 졌다. 나는 서둘러 산으로 향했다. 박영감이 말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걸었다. 물가에서 멀지 않은 곳, 햇볕이 잘 드는 양지 쪽, 나무뿌리나 돌밑, 눈이 덜 쌓인 곳, 산기슭에 도착하자 나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작은 개울이 있었다. 지금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봄이 되면 물이 흐를 곳, 개울 근처 햇볕이 잘 드는 경사면.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눈을 헤치며 땅을 살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참을 집중해서 보니 눈이 유난히 얕게 쌓인 곳이 있었다. 나는 그 주변의 눈을 손으로 치웠다. 돌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돌 옆으로 작은 구멍이 보였다.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 심장이 빨라졌다. 이게 쥐굴일까? 나는 박영감의 말을 떠올렸다. 구멍 하나만 보지 말고 주변을 살펴보라고 했다. 나는 그 돌 주변을 조심스럽게 눈을 치우며 살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도 3개의 구멍이 삼각형 모양으로 나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이곳을 드나들고 있었다. 나는 삽을 들었다.
어디를 파야 할까? 새 구멍의 중간쯤? 아니면 어느 한 구멍을 따라? 한참을 고민하다가 나는 새 구멍의 중심이 되는 곳에 삽을 내리꽂았다. 땅이 딱딱했다. 얼어붙은 땅은 삽이 겨우 손가락 마디만큼 들어갔다. 나는 곡괭이로 바꿔쥐고 힘껏 내리쳤다. 꽝! 돌에 부딪히는 소리. 다시 조금 옆으로 옮겨서 내리쳤다. 꽝! 조금씩, 아주 조금씩 땅이 파졌다. 해가 중천에 떴다. 나는 땀을 흘리며 계속 땅을 팠다. 한 뼘, 두 뼘, 깊이가 깊어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혹시 잘못 판 걸까? 불안이 엄습했다. 나는 삽을 멈추고 구멍 안을 들여다봤다. 어둡고 텅 빈 흙구덩이. 그때였다. 구멍 벽면에 작은 틈이 보였다. 흙과 흙 사이로 뭔가 다른 공간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틈을 따라 흙을 걷어냈다. 그리고 손끝에 뭔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그것을 꺼냈다. 옥수수, 말라비틀어진 작은 옥수수 알갱이. 손바닥에 몇 알 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순간 내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다. 첫 번째 발견 이후 나는 매일 산으로 나갔다. 그날 찾은 옥수수는 손바닥에 겨우 한 줌이었다. 집에 가져와 물에 불려서 죽을 쑤었다. 아이들은 그 죽을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아빠 맛있어. 아들이 말했다. 거의 물이었지만 아이들에겐 그게 가장 맛있는 밥이었다. 아빠 내일도 또 가져와? 딸아이가 물었다. 그래, 내일도 가져올게. 나는 약속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만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다시 산으로 향했다. 어제와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주변을 살폈다. 눈이 덜 쌓인 곳을 찾고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고 삽으로 땅을 팠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해질 무렵까지 서너 군데를 팠지만 모두 빈 구덩이였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 앞에 다다르자 딸아이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추운데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다. 아빠, 딸아이가 달려왔다. 나는 딸아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못 찾았어. 딸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럼 오늘도 굶어야 돼? 미안하다. 나는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끓인 물만 마셨다. 소금을 조금 넣은 거의 맹물이었다. 아내는 누워서 그것조차 넘기기 힘들어했다. 당신 내일은 쉬세요. 아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소? 내가 찾을 수 있소. 몸이 상하면 안 돼요. 알고 있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쉴 수 없다는 것을. 쉬는 날은 우리가 먹지 못하는 날이니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산으로 나갔다. 어떤 날은 운이 좋아서 옥수수 알갱이 몇 개를 찾았다. 어떤 날은 도토리 몇 알을 발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빈손이었다. 땅을 파고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혹은 이미 다른 동물이 먼저 파먹은 뒤였다. 빙굴 안에는 쥐나 족제비가 어지럽힌 흔적만 남아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내 손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무뎌졌다. 낡은 장갑은 여러 군데 찢어져 있었고 손가락 끝에서는 피가 배어나왔다. 그래도 삽을 놓을 수 없었다. 산을 오르내리며 나는 점점 더 넓은 범위를 살폈다.
개울 근처만이 아니라 산 중턱의 바위 틈새도 고목나무 아래도 낙엽이 쌓인 경사면도 쥐들이 있을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다. 어느 날은 박 영감을 다시 만났다. 영감도 지팡이를 짚고 산기슭을 헤매고 있었다. 영감님도 나도 먹어야 하지 않겠소. 영감은 쓸쓸하게 웃었다. 요즘은 찾으시오? 가끔, 아주 가끔. 그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들 찾아다니니까. 이 산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영감의 말이 맞았다. 요즘 들어 산에서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마주쳤다.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옆 동네 더 먼 곳에서 온 사람들까지 모두들 같은 것을 찾고 있었다. 쥐굴, 다람쥐 저장소,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것. 어느 날 오후 나는 산 중턱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다. 30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그도 삽을 들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남자의 눈에는 경계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여기서 뭘 찾으시오? 남자가 물었다. 쥐굴을 찾고 있소. 나도 그렇소.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못 찾았소? 오늘은 아직. 나도 사흘째 못 찾고 있소.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다. 나눌 말이 없었다. 각자 살아야 했으니까. 12월 하순이 되었다. 날씨는 더 추워졌고 눈은 더 많이 내렸다. 집안의 상황은 더 나빠졌다. 아내는 이제 거의 일어나지 못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가끔 눈을 뜨면 나를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이들도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움직이면 배가 고프니까 움직이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았다. 아빠,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나를 불렀다. 왜? 나 이제 안 아파. 뭐? 배가 안 고파? 어제부터 그래. 아들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었다. 배고픔을 느낄 힘이 없어진 거였다. 그래. 그럼 됐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마루에 앉아 어둠을 바라봤다. 호롱불도 이제 기름이 떨어져 가서 거의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점점 더 가늘어지는 그 소리를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발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제발 하나만 찾게 해주십시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면서 다음 날 새벽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다. 해가 뜨기 전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때 이번엔 더 깊은 산으로 갔다. 사람들이 덜 가는 곳, 더 위험하고 가파른 곳, 산등성이를 넘어 반대편 계곡으로 내려갔다. 그곳은 눈이 더 깊게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의 발자국도 없었다. 나는 계곡역, 바위가 많은 곳을 살폈다. 박 영감이 말했다. 바위 틈새도 쥐들이 좋아하는 곳이라고. 큰 바위 하나가 경사면에 기대어 있었다. 그 밑을 보니 작은 공간이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안을 들여다봤다. 어두웠다. 손을 넣어보니 흙이 부드러웠다. 이곳은 얼지 않았다. 바위가 막아줘서 추위를 덜 받았던 거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파냈다. 한 줌, 두 줌, 그리고 손끝에 뭔가 닿았다. 옥수수? 아니, 옥수수만이 아니었다. 도토리도 있었고 들깨 같은 것도 있었다. 한 움큼이 아니었다.
두 움큼, 세 움큼, 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이곳을 저장소로 썼던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져온 자루를 펼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담았다. 알갱이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자루가 조금씩 차올랐다. 고맙다. 나는 중얼거렸다. 정말 고맙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나도 몰랐다. 쥐들에게? 하늘에? 아니면 이 저장소를 아직 아무도 찾지 않게 해준 운에게? 자루를 들어 올렸다. 묵직했다. 이만하면 며칠은 버틸 수 있었다. 나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겨울 아침의 햇살이 눈 덮인 산을 비쳤다. 차가웠지만 오늘따라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자루를 가슴에 꼭 안았다. 이것으로 가족을 먹일 수 있다. 적어도 며칠은 그 생각만으로도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마을이 보였다. 낮은 지붕들, 연기도 나지 않는 조용한 집들. 그래도 그곳에 내 가족이 있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딸아이가 또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빠, 딸아이가 달려왔다. 나는 자루를 들어 보였다. 오늘은 많이 찾았어. 딸아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 정말이야. 나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한테 가서 불 좀 피우라고 해라. 오늘은 죽을 제대로 쑤실 수 있을 거야. 딸아이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엄마, 아빠가 많이 가져왔어. 딸아이의 목소리가 오랜만에 밝았다. 나는 자루를 들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에 앉아 자루를 풀었다. 옥수수, 도토리, 들깨, 그것들이 마루 위에 쏟아졌다. 이게 다. 아내가 벽에 기대어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오늘은 운이 좋았소. 나는 알갱이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더러워진 것들을 골라내고 상한 것들을 제외했다. 그래도 꽤 많이 남았다. 이걸로 며칠은 버틸 수 있겠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 고생했어요. 아니요. 고생이 아니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제 조금씩 기운 차릴 수 있을 거요. 아이들도 부엌으로 나왔다. 엄마, 오늘은 밥 먹어? 아들이 물었다. 그럼, 오늘은 죽 먹는다.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미소였다. 나는 마당으로 나가 장작을 가져왔다. 아껴두었던 마지막 남은 장작들. 오늘은 아낌없이 불을 피워도 되었다. 아내가 솥에 물을 붓고 옥수수 알갱이를 넣었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불빛이 부엌을 따뜻하게 비췄다. 얼마나 익혀야 할까요? 아내가 물었다. 푹 익혀요. 아이들이 먹기 쉽게. 알았어요. 아내는 천천히 국자로 죽을 저었다.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옥수수 냄새가 부엌에 퍼졌다. 그 냄새만으로도 배가 고파졌다. 아빠, 딸아이가 내 옆에 왔다. 왜? 아빠는 안 피곤해? 조금. 그럼 좀 쉬어. 딸아이는 내 등을 작은 손으로 두드려줬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고맙다. 아빠가 고마운 거지. 맨날 우리 먹을 거 찾아주잖아. 그래야지. 내가 아빠니까. 나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죽이 끓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다 됐어요.
아내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부엌에 둘러앉았다. 아내가 그릇에 죽을 담았다. 옥수수 알갱이가 보이는 죽.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걸 죽이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가장 귀한 밥이었다. 자, 먹어라. 나는 아이들에게 그릇을 건넸다. 아빠는 나중에 먹는다. 안 돼. 같이 먹어야지. 아들이 말했다. 그래, 아빠도 먹어요. 아내도 내게 그릇을 건넸다. 우리는 함께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죽을 떠먹었다. 뜨거웠다. 혀가 데일 정도로 뜨거웠지만 그게 좋았다.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으니까. 맛있다. 아들이 중얼거렸다. 천천히 먹어라. 체하면 안 된다. 나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조금씩 죽을 떠먹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오래 음미하고 싶은 것처럼, 이 순간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것처럼. 그릇이 비었다. 더 먹을래? 아내가 물었다. 아니, 됐어. 딸아이가 말했다. 나중에 또 먹어야 하니까. 아껴야지. 12살 아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고마웠다. 아이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 착하다. 아내가 아이들을 안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질까? 아들이 물었다.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대답할 수 없었다. 괜찮아질까? 이 겨울이 지나면? 나도 몰랐다. 모르겠다. 나는 정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응.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마당에 앉아 도구들을 정비했다. 삼날이 무뎌져서 돌에 갈았다. 곡괭이 자루가 흔들려서 못을 박았다. 자루는 찢어진 곳을 헝겊으로 기워 맞췄다. 내일 또 산에 가야 했다. 오늘 찾은 것으로는 며칠밖에 버틸 수 없었다. 계속 찾아야 했다. 매일매일. 이 겨울이 끝날 때까지. 당신, 아내가 마당으로 나왔다. 조금 쉬세요. 곧 들어갈 거요. 당신 손. 아내는 내 손을 잡았다. 손등이 터져서 피가 나고 있었다. 괜찮소? 안 괜찮아요. 아내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헝겊을 가져왔다. 이걸로 감으세요. 고맙소. 나는 손에 헝겊을 감았다. 당신이 쓰러지면 우리 모두 끝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니 몸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알고 있소. 나는 아내를 안았다. 앙상하게 마른 몸. 뼈만 남은 것 같았다. 당신도 기운 차려요. 노력할게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겨울 햇살 아래 서로를 의지한 채 해가 지기 시작했다. 겨울 해는 빨리 졌다. 오후 4시만 되어도 어둠이 내려왔다. 나는 도구들을 정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빠 놀아줘. 아들이 말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다. 요즘 아이들은 놀자는 말도 하지 않았었다. 뭐하고 놀까? 손뼉 치기? 그래, 하자. 나는 아들과 마주 앉았다. 손뼉을 마주쳤다. 짝짝. 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딸아이도 옆에 왔다. 나도 할래. 그래, 같이 하자. 우리 셋은 손뼉을 치며 놀았다. 별것 아닌 놀이였지만 오랜만에 듣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좋았다. 아빠, 내일도 또 산가? 딸아이가 물었다.
응, 가야지. 힘들지? 조금. 하지만 괜찮아. 내가 크면 나도 아빠 도와줄게. 그래. 그럼 고맙겠다. 나는 딸아이를 안았다. 밤이 깊어갔다. 호롱불을 조금만 켰다.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껴야 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우리는 함께 누워 잤다. 네 식구가 한 방에 서로 몸을 맞대고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당신 잠들기 전 아내가 나를 불렀다. 왜요? 고마워요. 뭐가? 포기하지 않아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였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당신도 고맙소. 나는 그렇게 말했다. 버티고 있어서 아내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을 꼭 쥐고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 또 산에 가야 했다. 또 굴을 찾아야 했다. 또 땅을 파야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야 했다. 봄이 올 때까지, 아니, 우리가 살아남을 때까지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겨울바람이 집을 흔들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 끝없는 겨울.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봄은 온다는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그때까지 버티면 된다고. 그렇게 믿으며 나는 잠이 들었다. 손에는 내일 쓸 장갑이, 곁에는 내가 지킬 가족이, 그리고 가슴 속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1월이 왔다. 그리고 2월이 다가왔다. 가장 추운 계절이었다. 첫 발견 이후 나는 몇 번 더 들쥐 저장소를 찾았다. 어떤 날은 운이 좋아서 한 움큼을 찾았고 어떤 날은 며칠을 헤매다가 겨우 손가락 한 마디만큼을 찾았다. 하지만 점점 찾기가 어려워졌다. 산은 넓었지만 찾는 사람은 많아졌다. 우리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옆 동네 더 먼 곳에서 온 사람들까지 모두가 같은 것을 찾고 있었다. 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 안부라도 물었다. 오늘은 찾으셨소? 아니요, 아직. 그런 대화라도 나눴었다. 하지만 이젠 서로 눈만 마주치고 돌아섰다. 각자의 구역이 생겼다. 누군가 파던 자리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게 불문율이었다. 하지만 가끔은 같은 곳을 놓고 다투는 소리도 들렸다. 내가 먼저 봤소. 아니요, 내가 먼저 왔소. 그런 목소리가 산에서 메아리 쳤다. 나는 그런 곳을 피해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위험한 곳, 가파른 절벽 근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그래도 찾아야 했다. 어느 날은 절벽 아래로 미끄러졌다. 눈이 쌓인 경사면에서 발을 헛디딘 거였다. 몸이 굴러떨어졌다. 으윽, 나무에 부딪히며 겨우 멈췄다. 온몸이 아팠다. 특히 왼쪽 갈비뼈 쪽이 심하게 쑤셨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었다.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삽과 곡괭이를 주었다.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다.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그날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놀랐다. 당신 어디 다쳤어요? 조금. 얼마나요? 아내가 내 옷을 걷어 올렸다. 갈비뼈 부분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이게 조금이에요? 괜찮소. 부러진 건 아니니까. 당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러다 당신까지. 괜찮소? 나는 아내를 안았다. 나는 안 죽소. 우리 다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내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손은 동상으로, 감각이 거의 없었고 갈비뼈는 숨만 쉬어도 아팠다. 체중은 얼마나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바지가 계속 흘러내렸다. 그래도 매일 산으로 갔다. 2월 초순 나는 또 한 번 저장소를 찾았다. 이번엔 고목나무 밑이었다. 옥수수와 들깨가 손바닥만큼 있었다. 적은 양이었지만 그래도 며칠은 버틸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옆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정적이 느껴졌다. 옆집에는 최 씨 할머니와 손자가 살았다. 할머니는 70 넘었고 손자는 8살이었다. 부모는 어디론가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다. 최 씨 할머니? 나는 문 앞에서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할머니 계십니까? 다시 불렀다.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요.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할머니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옆에는 손자가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다. 할머니.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할머니의 얼굴은 뼈만 남아 있었다. 눈은 깊이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동무, 미안하오. 할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를 부탁하오. 할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나는 이제 안 되겠소. 하지만 이해는,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봤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숨만 가쁘게 쉬고 있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와 아이를 번갈아 봤다. 그리고 내가 들고 온 자루를 봤다.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이 며칠 먹을 양식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소? 할머니가 말했다. 동무도 식구가 있지 않소? 가시오.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문을 닫고 집으로 걸어갔다. 자루를 든 손이 떨렸다. 이게 맞는 걸까? 내 가족을 지키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나눠야 했을까? 하지만 나눈다 해도 할머니와 손자를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럼 우리 가족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집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당신 왜 그래요? 아내가 물었다. 최 씨 할머니가 위독하오. 그래요? 아내도 침묵했다.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모르겠소.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에 옆집에서 곡소리가 들렸다. 낮고 긴 울음소리. 마을 사람 몇이 모인 것 같았다. 나도 마당으로 나갔다. 옆집 문이 열려 있었고 몇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 나도 안으로 들어갔다. 최 씨 할머니가 그대로 벽에 기대어 돌아가셔 있었다. 손자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애는 살아있소. 누군가 말했다. 어디 데려가야 하는데. 어딜 데려가오. 여기도 다들 이 모양인데. 그럼 그냥.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데려가겠소. 박영감이 말했다. 우리 집에라도 데려가겠소. 영감님도 혼자신데. 그래도
혼자 두긴 그렇지 않소? 영감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할머니는 우리가 모셔드리지. 젊은 청년 몇이 할머니를 안았다. 우리는 산기슭으로 올라갔다. 땅이 얼어서 깊이 파지 못했다. 그래도 돌과 흙으로 정성껏 묻어드렸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머니. 누군가 말했다. 우리는 묵념했다. 길지 않았다. 길게 할 힘도 없었고 추웠으니까 산을 내려오며 박영감이 내게 말했다. 동무는 잘못한 거 아니오. 네. 어젯밤 내가 최 씨 집에 갔었소. 동무가 다녀간 걸 알았소.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 그 사람은 잘했다고. 제가 뭘 잘했습니까? 살아야 할 사람을 살리는 거요. 동무 가족 말이요.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이 겨울에는 누구도 성자가 될 수 없소.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감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 나는 몰랐다. 다만 가슴이 무거웠다. 다음 날부터 나는 다시 산으로 갔다.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고민은 살아남은 자의 몫이었다. 지금은 그저 살아야 했다. 2월 중순 눈이 또 내렸다. 폭설이었다. 며칠 동안 산에 갈 수 없었다. 집에 남은 양식으로 버텼다. 하루에 한 번 묽은 죽 한 그릇씩. 아이들은 거의 말이 없었다.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다. 아빠, 셋째 날 아들이 나를 불렀다. 왜? 나 꿈 꿨어. 무슨 꿈? 밥 먹는 꿈.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도 있었어. 그래. 근데 먹으려고 하니까 깼어. 아들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슬펐다. 조금만 기다려라. 눈 그치면 아빠가 다시 찾아올게. 응, 알아. 넷째 날 눈이 그쳤다. 나는 바로 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걷기가 힘들었다.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걸었다. 몇 시간을 헤매다가 겨우 한 곳을 찾았다. 바위 틈새 손을 넣어보니 뭔가 만져졌다. 옥수수 알갱이 몇 개, 고작 이것뿐이었다. 하지만 이것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른 사람 몇을 마주쳤다. 모두 핏기 없는 얼굴로 산을 헤매고 있었다. 오늘은 찾으셨소? 한 사람이 물었다. 조금요. 그래도 다행이군. 그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다른 쪽으로 갔다.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였다. 굶주림, 추위, 절망.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더 버티려 했다. 내일이면 뭔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도 없이 그저 오늘을 넘기기 위해 2월 하순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멀리 가지 못했다. 몸에 힘이 없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자주 쉬어야 했다. 그래도 산에 갔다. 집 근처 마을 뒷산이라도 뒤져야 했다. 어느 날은 정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해질 때까지 온 산을 헤맸지만 빈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오늘도 없어? 하고 묻는 그 눈빛. 나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가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들어가야 했다. 문을 열었다. 아빠,
딸아이가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일 또 찾으면 되지. 12살 아이가 나를 위로했다. 나는 그게 더 슬펐다. 그날 밤 우리는 끓인 물만 마셨다. 소금도 이제 바닥났다. 그냥 물, 미안하다. 나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내가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애쓰는지. 아내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내 곁에 왔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말없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다시 산으로 향했다. 이번엔 예전에 찾았던 곳들을 다시 가봤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해서 첫 번째 장소 바위 밑 다시 파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 장소 고목나무 밑 역시 없었다. 세 번째 장소 그곳에서 도토리 몇 알을 찾았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주었다. 하나라도 더 그 생각뿐이었다. 해가 중천에 떴다. 나는 한바위에 앉아 잠시 쉬었다. 몸이 너무 무거웠다. 눈을 감으니 그대로 잠들 것 같았다. 하지만 잠들면 안 됐다. 여기서 잠들면 얼어 죽을 거였다. 나는 눈을 떴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빛 하늘. 언제쯤 봄이 올까? 언제쯤 이 겨울이 끝날까? 그때 저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게 보였다. 까마귀였다. 겨울산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나는 그 새를 바라보았다. 너는 어떻게 사니? 묻고 싶었다.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티니? 하지만 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으로 날아갔다. 나도 일어났다. 집으로 가야 했다. 적은 것이라도 가져가야 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내려왔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다. 아직 춥긴 했지만 어딘가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햇빛이 조금 더 따뜻했고 바람이 조금 덜 매서웠다. 그리고 눈이 녹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붕에 쌓였던 눈이 물이 되어 떨어졌고 땅에 깔렸던 눈이 조금씩 사라졌다.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3월 초 나는 더 이상 먼 산까지 가지 못했다. 마을 뒷산만 겨우 다녀왔다. 그나마도 하루 걸러 한 번씩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내는 거의 일어나지 못했다. 물을 마시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아이들도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 아빠, 어느 날 딸아이가 나를 불렀다. 왜, 우리 다 살 수 있을까? 그럼 살 수 있어. 나는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다. 봄이 오면 좀 나아질까? 그럼 봄이 오면 풀도 나고 나물도 날 거야. 그럼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 거네? 그래, 조금만 더.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버틸게. 그렇게 말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나는 딸아이의 가는 손을 잡았다. 제발 버텨다오. 마음속으로
빌었다. 3월 중순 나는 마을을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몇몇 집에서 연기가 나지 않았다. 며칠째 문이 닫혀 있었다. 안을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엇을 보게 될지 알았으니까 박 영감 집 앞을 지나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영감님?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영감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최 씨 할머니의 손자가 누워 있었다. 영감님. 동무. 영감이 나를 봤다. 이 애가 어젯밤에 갔소? 그렇습니까? 나는 아이를 내려다봤다. 8살. 너무 어렸다. 내가 잘 돌보지 못했소.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영감님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가? 영감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이해도 할머니 곁으로 갔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동문의 식구들은 영감이 물었다.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다행이군. 영감님은 괜찮으십니까? 나야. 이제 나이도 많으니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지. 영감은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동문에는 살아야 하오. 아이들이 있지 않소? 예.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시오. 봄이 오고 있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 몇이 모여 아이를 묻어주었다. 산기슭에 작은 무덤이 하나 더 생겼다. 2개월 동안 생긴 무덤이 여럿 있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지나쳐 마을로 돌아왔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3월 하순 눈이 거의 다 녹았다.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직 얼어 있었지만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나는 마을 뒷산에 가서 땅을 살폈다. 혹시 겨우내 먹지 못한 풀뿌리라도 있을까 해서 돌을 들춰보고 낙엽을 헤치고 흙을 파봤다. 그리고 작은 풀싹을 발견했다. 아주 작은 겨우 손톱만한 새싹? 나왔구나. 나는 그것을 보며 중얼거렸다. 봄이 오고 있었다. 정말로 나는 그 새싹을 캐지 않았다. 자라게 두어야 했다. 조금만 더 자라면 나물로 먹을 수 있을 거였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산에 풀이 나기 시작했소? 정말요? 아내가 가늘게 눈을 떴다. 예. 일주일만 더 지나면 캘 수 있을 것 같소? 다행이에요.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살 수 있겠네요. 그럼요. 살 수 있소.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4월 초 나는 산에서 냉이를 캤다. 한 움큼 정도. 그걸 가져와 끓였다. 진한 녹색 국물이 끓어올랐다. 그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풀냄새, 봄냄새, 살아있다는 냄새. 다들 일어나라. 나는 가족들을 깨웠다. 오늘은 나물국 먹는다. 아이들이 천천히 일어났다.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을 부축해 일으켰다. 천천히, 천천히 해라. 우리는 부엌에 둘러앉았다. 아내가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다. 녹색 국물에 냉이가 떠 있었다. 자, 먹어라. 우리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떠먹었다. 쓴맛이 났다. 하지만 그 쓴맛이 좋았다. 살아있는 것의 맛이었다.
맛있다. 아들이 말했다. 응, 맛있어. 딸아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 국을 다 먹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다. 내일 또 산에 가면 나무를 캘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4월 중순 산의 풀들이 많이 자랐다. 냉이, 달래, 쑥. 나는 매일 그것들을 캐왔다. 아내도 조금씩 기운을 차려 함께 나가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었다. 아빠, 어느 날 딸아이가 말했다. 우리 살았네. 그래, 나는 딸아이를 안았다. 우리 살았다. 하지만 마을은 변했다. 20가구였던 집이 15가구로 줄었다. 몇몇 집은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다. 어떤 집은 가족 중 일부만 남았다. 우리 집처럼 온 가족이 살아남은 곳은 손에 꼽았다. 박영감도 4월 초에 돌아가셨다. 조용히 잠든 듯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영감을 산에 묻어들였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감님. 누군가 말했다. 우리는 고개를 숙였다. 영감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다. 동문회는 살아야 하오. 나는 그 말을 지켰다. 우리 가족을 살렸다. 5월이 왔다. 산에는 온갖 풀들이 자랐다. 들에는 꽃이 피었다. 아이들은 조금씩 살이 올랐다. 아내도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나도 손에 동상이 조금씩 나았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마을 뒤 산기슭에 올라갔다. 그곳에는 이번 겨울 동안 생긴 무덤들이 있었다. 최 씨 할머니, 그 손자, 박영감, 그리고 몇 분 더. 나는 그 앞에 섰다. 다녀갑니다. 나는 말했다. 덕분에 우리가 버텼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그 바람 속에 무언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소. 다행이요. 살아서 다행이요. 그런 목소리들. 나는 고개를 숙여 절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와 아이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 어디 갔어? 잠깐 산 좀 다녀왔다. 오늘은 나물 안 캐? 오늘은 됐어. 어제 캔 게 있으니까. 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나물과 감자 몇 개로 만든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밥이었다. 아빠, 식사 후 아들이 물었다. 겨울 또 오면 어떻게? 또 버티는 거지. 또 들쥐 찾으러 가야 돼?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우리가 준비할 거야. 가을에 나물도 말리고 감자도 저장하고. 그럼 안 굶어? 모르겠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겨울 내내 보지 못했던 별. 당신, 아내가 옆에 왔다. 잠 안 자요? 곧 잘 거요. 무슨 생각해요? 그냥.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이 겨울을 생각하고 있소. 힘들었죠. 그렇소. 하지만 우리 살아남았어요.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소.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
살아남았소. 그리고 그 겨울을 기억할 거라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들쥐의 저장소를 찾아 헤매던 날들, 눈 덮인 산을 오르던 날들, 빈손으로 돌아오던 날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날들, 그리고 우리가 잃은 사람들, 그들의 얼굴, 그들의 목소리, 모두 기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이니까.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남은 자의 의무라고 나는 생각했다. 당신, 아내가 다시 말했다. 내일은 아이들하고 들에라도 나가요. 꽃 좀 보러. 그럽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시다. 봄을 제대로 느껴봅시다. 다음 날 우리 가족은 들로 나갔다. 노란 민들레가 피어 있었다. 아이들은 꽃을 따서 서로에게 건넸다. 엄마, 이거 고마워. 아내는 웃으며 꽃을 받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우리가 버틴 이유라고.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그 겨울을 견뎠다고.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풀들이 흔들렸고 꽃잎이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서서 살아있음을 느꼈다. 겨울은 지났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기억한다. 그 모든 날들을.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은 겨울 저장고 이야기였습니다. 그 겨울을 버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나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말꾼동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